반갑습니다. 1장을 강의하게 될 신동준 교수라고 합니다. 소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와 같이 하게 될 주제는 제 1장입니다. 자동차 기관 본체 튜닝에 관련된 개론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수업 목표입니다. 자동차 기관의 본체 튜닝의 개념을 이해하고 튜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 주요 튜닝 항목과 기관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기관 본체 튜닝 장착과 작업별 수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수업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첫 번째,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IC 기관에 대해서 기초 구조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관 구성품별 역할과 형식에 따른 특장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소 반응 및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저는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교 이 대학의 화성 캠퍼스 자동차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자동차과 신동준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내연기관을 설명하기 전에 그 위에 대단원에 있는 열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국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 자동차에서는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내연기관을 주로 채택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이 바로 내연기관인데,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축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는 먼저 기관 내에서 공기와 함께 연소를 하게 돼서 이것이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 열 에너지는 가스내 연소실 내에서 온도와 연소 압력을 상승시킴으로써 실제 저희가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의 가스는 연소 압력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팽창한 연소 압력은 기관 내에 있는 피스톤을 수직 형태로 밀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피스톤은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 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전환이 되게끔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동력이라고 하는 운동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화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적인 어떠한 장치 구성품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내연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이다라고 하는 제34조에 명시된 튜닝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관 내 본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구성품들, 대표적으로 압축비, 흡기 효율, 배기 효율, 다이나믹 밸런스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것들이 모든 튜닝이 가능한 대상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기관에 필요한 기본적인 튜닝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의 주요 구성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기관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구성품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눠져 있는 구성 부품들을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린더 블록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 몸통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성 부품이죠. 안에는 피스톤과 같은
피스톤과 같은 중요한 부품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윤활 시스템이죠. 윤활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성품들은 오일 펌프, 팬, 스트레이너, 그다음 필터 등과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린더 헤드입니다. 실린더 헤드다라고 하는 것은 엔진 전체 기관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상위에 있는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위에 있는 구성품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 헤드 커버, 그리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쿨링 시스템인데요. 냉각 시스템이죠.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워터 펌프라든가 서머스타트 같은 수온 조절기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밸브 트레인, 이 타이밍 시스템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캠 샤프트, 상단에 있는 캠 샤프트, 그 다음에 밸브와 로코암들, 그 다음 타이밍 체인 혹은 벨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빙 시스템입니다. 실제 일을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캠 샤프트, 커넥팅 노드, 크랭크 샤프트죠. 크랭크 샤프트. 다시 한번 크랭크 샤프트이고요. 그다음에 커넥팅 로드, 다시 말해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시켜주는 대표적인 구성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피스톤과 이제 메탈 베어링이 되겠죠. 말 그대로 연소 반응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연소압을 통해서 피스톤을 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 운동을 도와주는 플라이 휠이라든가 밸런스 샤프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빙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흡기계 시스템이죠. 흡기계 시스템 중에서는 인테이크, 그 다음에 이그조스트 매니폴드이고요. 대표적으로 흡기 다기관 혹은 배기 다기관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급기의 종류의 하나인 터보차저 혹은 슈퍼차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EGR이다라고 하는 이그조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와 이제 전기 시스템, 전장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료를 인젝션하는 인젝터, 그 다음에 연료 딜리버리 파이프, 분배 파이프 혹은 고압에서 분쇄하는 커먼 레일 시스템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엘터네이터,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를 하는 엔진 스타트 모터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의 기본적인 구성품들을 저와 같이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제 구성품들에 따라서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숙지를 하거나 학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이제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흡입 공기량을 첫 번째는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흡입 최적 효율을 높임으로써 연소실 내에 어떻게 보면 산소 밀도량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연소 효율이라든가 혹은 출력을 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방법이라고 하면 흡기 매니폴드라든가 흡기 시스템을 튜닝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흡기 시스템에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의 유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크게 확장시키거나 혹은 작게 만들었을 때에 나타내는 성능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흡기 시스템에 대해서 안쪽에 조금 울퉁불퉁한 돌기가 있었을 때에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혹은
그 안에 있는 유로가 매끈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밸브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값으로 해서 일정한 시기에 열리고 닫히는 것이 유익한 일인지, 아니면 엔진 부하 상태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조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가는 것이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밸브 리프트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과급기의 형태인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의 큰 차이점이 구성적으로 어떤 것이 좀 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점화 시기를 제어를 하거나 혹은 연료량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고압에서 인젝션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고압에서 인젝션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트렌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는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솔린과 디젤이라는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솔린과 디젤의 일반적인 대기 상태에서의 연료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 그래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고압에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연료를 미립화해서 연소 효율이라든가 연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모든 연료는 고체 상태의 연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주변의 온도라든가 어떠한 일정 온도 조건이 되면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상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일정 조건이 되면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 상태에서 산소와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소 효율을 높이고 싶다 혹은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액상 상태인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체 상태와 가까운 형태로 쪼개서 인젝션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혹은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저한테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페이퍼가 있는데 어떠한 점화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점화원이 있다고. 그럼 요거는 연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퓨얼이 됩니다. 점화원이 있는 곳에다가 요것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와 혹은 이것을 찢어서 넣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갈아서 넣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연소 속도가 빠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료가 남김없이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료를 갈아서 넣은 것이 가장 연소 효율이 좋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고압에서 연료 분사를 한다라는 이유는 결국은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모든 전자제어 시스템에서의 트렌드가 돼버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연소실 형상 그리고 피스톤 가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소실 현상이라고 하면은 뭐 노킹을 방지하거나 혹은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뭐 연소실을 좀 콤팩트하게 설계를 한다거나
혹은 피스톤을 가공하는 방법, 예를 들어 돌출형으로 설계를 해서 압축비를 높이는 방법, 혹은 욕조형으로 움푹하게 패여서 피스톤 크라운 부분을 움푹하게 패여서 욕조 형태로 만들고 과급기를 설치하는 방법들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 단위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압축비비 변경. 우리가 기계 효율에서 내연기관을 정의할 때 기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압축비를 올림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기가 가장 쉽다, 그리고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점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압축비를 올림으로써 그에 따라서 고옥탄가로 변경하는 것들이 연소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출력 손실을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로스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래서 표면 가공을 통해서 마찰 저항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피스톤과 실린더 외벽 사이에 마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찰 개수를 줄이기 위해 표면을 가공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러한 방법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스톤 경량화시킨다. 경량화를 통해서 연소실에서 연소 반응 후에 연소합이 발생했을 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반응이 확실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피스톤을 경량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중공 밸브 같은, 과거에도 많이 사용했죠. 중공 밸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중공 밸브라고 하는 것은 밸브 중앙을 비워놓는 거죠. 밸브 중앙을 비워놓고 안쪽에는 금속 나트륨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냉각 효율을 높여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일정 온도 내에서 팽창하고 변형이 되는 것을 최소화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방법들이, 설계 방법들이 포함된다. 출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캠하고 밸브가 맞닿으면서 캠 샤프트가 회전을 하면서 양정이 밸브를 회전을 하면서 누르면서 그거에 따라서 밸브가 개폐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밸브 양정, 그 캠 샤프트 양정이 밸브를 누를 때 완만하게 누르거나 혹은 마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출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풀이랑 그다음에 혹은 실무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최적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기관에서 출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배기량 분의 실제 흡입 공기량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입 최적 효율, 그러니까 최적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에서 보는 것 같이 멀티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멀티밸브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흡입밸브 혹은 배기밸브 하나 형태로 이렇게 설계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흡배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흡입밸브 2개, 배기밸브 2개, 혹은 특정한 차량들에서는 흡입 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입 밸브를 3개 혹은 배기 밸브를 2개, 이러한 형태로 5 밸브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기 밸브보다는 흡기 밸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흡입 최적 효율 그리고 출력을 높이는 데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말해서 연소실 안에서 계속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는 연소실 내의 그 연소 조건들을 본다라고 하면 불완전 연소 속에서 계속 기관이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론 공기가 들어와서 이론 공기가 들어오고 어떠한 연료 혼합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그니션이 점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연소 반응 후에 잔류가스가 배출이 되게끔 되어 있겠죠. 배출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공기가 신기가 들어온 형태로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상적으로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잔류가스가 모두 다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기관은 매우 빠른 속도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4행정 1사이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잔류가스가 100% 나갈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가솔린 기관이든 디젤 기관이든 사이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관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연소실 안은 항상 불완전 연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력을 높이려고 하면, 쉽게 불에 잘 붙으려고 하면, 여기서 설명하는 연소 반응을 잘 일으키려고 하면 산소 밀도량이 높은, 다시 말해서 그 깨끗한 혹은 산소 밀도량이 높은 신기가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멀티밸브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기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흡입 효율을 좀 더 높임으로써 우리가 출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력을 높이는 데는 우리가 장행정 기관보다는 단행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하다고. 요거는 뒤쪽에서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이 출력을 높이는 데에는 장행정 기관보다는 단행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흡입 밸브 각도와 밸브 리프트 양의 증대에 따라서 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밸브 각도를 이렇게 세타 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밸브 각도가 작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협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브 각도가 이렇게 치우쳐서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광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밸브 각도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 끼치는 성능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광각 같은 형태에는 밸브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이게 밸브가 누워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혼합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밸브 면이 누워 있기 때문에 밸브 위쪽에 있는 부분을 막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부딪히게 되면 어떠한 유동이 어떠한 모멘토, 그러니까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운동량. 그래서 대표적으로 밸브가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하면 스월이라고 하는 이렇게 소용돌이 형태의 유속의 운동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밸브가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운동의 정의 중에 하나인 스월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되는데, 이러한 공기가 들어올 때 직선 형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용돌이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기, 다시 말해서 연료와 공기가 가지고 있는 믹싱, 혼합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혼합률, 잘 믹싱하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게끔
완전 연소에 가깝게끔 연소율을 높이는데 유익한 설계 방법이 바로 이 밸브 각도를 광각 형태로 가져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밸브가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비 중심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한 설계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밸브가 이렇게 솟아 있다라고 이렇게 협각 형태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연소실 안에 공기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밸브가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서 그 작용하는 것이 광각보다는 조금 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유량을 좀 더 많이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얻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저항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일부 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협각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출력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브 각도에 따라서 유량과 유속은 반비례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단위에서 두 개를 어느 정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성능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될, 변경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의 밸브 각도는 11도에서 16도 정도 사이에 일반적인 차량들은 그 범위 안에서 설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급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튜닝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치중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차들도 과급기가 거의 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장착이 되고 보급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급기 종류라고 하면은 형식에 따라서 엔진 동력을 사용하는 슈퍼차저 형태, 그리고 배기압을 이용하는 터보차저 형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은 연비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차량들은요, 그래서 터보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출력 중심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연비와 좀 동떨어진 출력 중심이기 때문에 슈퍼차저를 채택하는 것을 일부 좀 볼 수 있고, 또 극히 일부는 두 개를 섞은 하이브리드형 차저들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급기가 가지고 있는 효과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밸브 타이밍과 개폐 시기, 그리고 압축성 유동이라고 하는 내연기관에서는 램 효과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압축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압축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적비로 우리가 용적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과 같이 기계 효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압축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고요, 수식으로. 그래서 압축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연료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노킹이라고 하는 조기점화의 위험성 때문에 올리는데 끝까지 무한정 올리기에는 일부 큰 제한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부분은 헤드 가스켓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철판 형태라든가 혹은 이제 그 종이 재질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일부 아예 삭제시키고 금속과 금속면의 밀봉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형 본드류 같은 실런트류들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드 가스켓 두꺼운 부분을 일부 삭제시키고 거기에 본드류 같은 것들을 바른다라고 하면 그만큼 최적이 줄어들 때니까 반대로 압축비가 상승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 가스켓을 변경함으로써 혹은 삭제시키고 실리콘유를 사용함으로써 압축비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건 두 번째는 헤드면을 연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일부 면을 삭제를 시키면서 압축비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출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피스톤 헤드면과 형상에 따른 변경이다. 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좌측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쐐기형을 통해서 최적을 일부 뺏어 먹는 거죠. 저 돌출된 부분이 그것을 통해서 압축비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과급기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슈퍼차저와 혹은 터보차저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기가 압축성 유동을 띠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동일하게 압축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노킹, 조기점화를 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욕조형 형태로 피스톤을 바꿔주면서 추가로 과급기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킹이라든가 진동에 관련된 또 금속 쪽 재료로서의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조기점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기관에 큰 파손을 일으키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는 압축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압축비를 올리는 것이 기계 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압축비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킹이 발생하게 되고 이 조기점화, 노킹을 통해서 기관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렇게 피스톤이 파손된다거나 저렇게 플러그가 파손되는 형태 여러 가지 문제점, 기계적인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킹, 굉장히 위험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폴리싱이다라고 하는 작업, 그다음에 버핑이다라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금속 쪽 재료의 표면을 조금 더 한층 깎아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핑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좀 더 맨들맨들하게 다듬질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자동차 기관의 본체 튜닝을 한 다음에 이제 장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볼트 너트에 대한 조임 토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구성품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올바른 볼트와 너트를 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들, 너트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시스템의 요구하는 볼트와 너트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볼트가 가지고 있는 조임 그 토크를 알고 또한 조임 토크 이후 그 외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토크 제어 방식과 일반적으로 뭐 각도법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도 제어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토크 제어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토크 렌치다라고 하는 전용 공구를 사용을 해서 구성품에서 요구하는 혹은 볼트에서 허용하는 그러한 토크로 조일 수 있는 전용 특수 공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도 제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뭐
일부 토크 제어 방식을 사용을 한 다음 그거에 따라서 뭐 90도 각도, 몇 도 각도, 몇 회 이런 식으로 각도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 제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여일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볼트를 조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볼트에서 요구하는 혹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토크를 아셔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각도가 혹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각도 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실린더 헤드 볼트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자동차 기관 본체에서의 이제 튜닝을 장착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엔진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엔진 오일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찰 감소, 망열 방지, 기밀, 윤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다르다. 많이 하고 있지만 두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러싱 전용 세척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 오일 회로 내에 이물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세척해주는 전용 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엔진 오일이 사용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엔진 오일 폐유를 버리고 신유를 주입하는 것이 교환 방법이라고 하면 회로내, 엔진 오일 회로내를 조금 더 세척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척류를 사용을 해서 엔진 오일 회로내를 조금 더 깨끗하게 복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자동차 기관 본체 튜닝 장착에서 냉각수 부분인데요. 냉각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티프리즈 쿨런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지 않는 어떠한 냉각수를 칭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액은 일반적으로 이지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틸렌 글리콜 계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부동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파 방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관에서 냉각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수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까지도 일반적으로 방지하는 기능들을 대표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동파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기관 내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냉각수라고 하는 것이 얼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적이 커지게 되겠죠.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성일까요? 비압축성일까요? 비압축성이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최적이 커져버리게 되면 기관을 파손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기관을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파 방지 그러한 전용 자동차 전용 부동액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각수 교환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아까 엔진 오일과 같이 기존에 있었던 폐유를 단순하게 빼고 신유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권장하듯이 전용 장비들을 통해서 계속 몇 번 이제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대로 해당 양을 희석시키면서 순환시키면서 배출을 하고 교환을 하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해서 교환을 하게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폐유를 빼고 신유를 주입하는 형태로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용 장비를 통해서 순환 형태로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교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할 건데요. 문제는 대략 한 20문제 정도로 예상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기관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엔진 다이나모, 그리고 두 번째는 흡기 매니폴드, 그리고 세 번째는 플라이휠, 네 번째는 커먼 레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비교적 쉬운 문제죠. 엔진 다이나모 혹은 엔진 다이나모 미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엔진 구성품, 기관의 구성품이다라고 아까 첫 회에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엔진 다이나모 미터다라고 하는 것은 엔진만, 순수 엔진만 가지고 출력이라든가 혹은 뭐 점화시기 혹은 배기가스의 조성비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장비, 고급 장비다, 전용 장비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진을 기관을 평가하는 장치이지 실제 엔진의 구성품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인장 강도란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재료의 시험편이 파단할 때까지의 최대 인장 하중을 우리가 인장 강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를 참고 삼아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가 거시적인 소성의 변형을 시작할 때의 응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복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복 강도. 쉽게 설명하면 어떠한 금속 쪽 재료를 양쪽에서 잡고 끊어지면 이것을 인장 강도다, 그러니까 끊어지기 직전의 점, 인장 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을 잡고 늘려뜨렸을 때 끊어지기 전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죠? 변형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항복 강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정의,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엔진 오일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나머지 3개, 마멸, 청정, 완충, 윤활 뭐 이런 것들이 엔진 오일의 대표적인 기능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기관의 마력을 높이는 방법 중 틀린 것은 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기관의 마력을 높이는 방법 중 틀린 것은 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1번이죠. 장행정기관으로 설계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행정으로 설계할수록 마력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토크와 마력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원주를 고려한 부분이니까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2가지만 고려를 하면 되겠죠. 2가지만.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RPM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당 회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분당 회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토크. 그래서 토크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표기하는 단위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는 회전력,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마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전적 의미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죠.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 정의된 식에서 보는 것 같이 토크에 뭐가 곱해지게 되나요? RPM이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RPM에는 뭐가 숨겨져 있나요? 분당 회전수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전력 곱하기 시간의 개수
시간 단위의 어떠한 것들이 곱해지는 걸로 우리가 정의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토크는 같다라고 보고 만약에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은 높아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기관에 설명을 할 때 스트로크가 길다, 롱 스트로크를 우리가 장행정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이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숏 스트로크, 그러니까 단행정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RPM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스트로크가 긴 게 유리하겠어요? 짧은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짧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단행정 기관이 마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상사점과 하산점까지의 길이가 짧으니까. 다시 말해서 찍고 이렇게 하면 RPM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기관이 빨리 회전할 것이니까. 시간의 단위의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롱 스트로크라고 하면 찍고 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RPM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박용 엔진 중에서도 굉장히 대형 선박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분당 회전수가 100이 채 안 되는 RPM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그 모형 엔진들 있죠. 그러니까 모형 그 비행기 같은 그 소형 엔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분당 회전수가 3만 RPM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분당 회전수가 훨씬 더 떨어지죠. 오토바이가 훨씬 더 분당 회전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기관에서 출력, 마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장행정, 롱 스트로크보다는 단행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에다가 RPM 개념의 곱이다, 시간에 대한 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플라이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라이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보도록 하죠. 자,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은 쭉 보면 네 번째, 플라이휠의 관속 모멘토가 작아지면 가속 성능이 높아지고 연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라이휠의 관속 모멘토가 작아지면, 다시 말해서 플라이휠이 작게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 가속 능력이라든가 감속 능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만 플라이휠이 가지고 있는 관속 모멘토다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비는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이휠을 설계함에 있어서 연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플라이휠을 조금 무겁게 설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연비 중심이 아니라 가속과 최고 속도로 그 가속과 감속을 중요시하는 차량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플라이휠을 조금 더 가볍게 설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6번 문제입니다. 압축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3번 보기를 좀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압축비는 디젤 기관보다 가솔린 기관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이죠. 디젤 기관이 더 큽니다. 디젤 기관이. 이유는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혼합기 기구이기 때문에 벌써 공기와 연료가 대부분 믹싱이 돼서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고,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공기만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압축비는 디젤 기관이 훨씬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가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압축비를 높이면 뭐가 올라간다? 기계 효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젤 차량들이 연비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큰 배경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엔진 다이너모미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뭘까요? 보기를 보면 2번 보기로 좀 보도록 하죠. 주행 시 발생하는 구름 저항, 공기 저항과 같은 주행 저항 조건에서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엔진 다이너모미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엔진에 관련된 것들만 뭐 출력이라든가 배기가스 조성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주행 시 발생하는 저와 같은 뭐 주행 저항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서 실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솔린 기관 대비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보기 3번을 좀 보도록 하죠. 운전이 정숙하며 소음도 크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출시된 디젤 차량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거와 달리 운전이 소음이 굉장히 조용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음은 가솔린에 비해서 많이 좀 비교적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라고 하면 사실은 연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그 압축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큰 연소 압력을 가지고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 피스톤 단위에서는 측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측압 때문에도 소음이 굉장히 큰 그리고 연소 그 속도 반응도 연소압도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젤 기관이다라고 하면 운전이 상대적으로 조금 시끄럽고 소음도 일부 가솔린에 비해서 난다. 그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캠축의 캠수는 무엇과 같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캠축의 캠 어디하고 물리는지를 보면 되겠죠. 어디하고 맞닿아 있죠? 그죠? 1번 밸브의 수와 밸브 위쪽에서 캠의 역할이 바로 기관이 회전함에 따라서 밸브를 개폐시켜 주니까 다시 말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밸브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번 단행정 엔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고속을 요구하는 엔진에 쓰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출력을 높일 수 있다, RPM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행정 기관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3번 기관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단행정으로 숏스트로크를 하게 되니까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4번 장행정 엔진에 비해서 배기량 대비 출력이 크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니까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순수 가솔린을 연소시켰을 때 생기는 생성물 혹은 화합물은 무엇이 될까요? 보기 중에서 뭐가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인 조금 연료의 조성 혹은 분자식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솔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식을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 이소옥탄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C가 8개, H가 18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솔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가솔린과 유사한 연료가 뭐가 있죠? 디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디젤은 약 이렇게 C가 12개, H가 24개 정도의 분자 조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디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건 아닙니다. 평균적인 값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레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LPG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LPG 차량은 사실은 연료가 한 가지는 아닙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판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요거 C가 4개, H가 10개인 우리가 부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LPG 연료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이러한 조성비를 가지고 구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탄화 수소 계열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소실 단위에서는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학적으로는 어떠한 연료와 그다음에 산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소의 완전 반응식을 본다라고 하면 C다라고 하는 탄소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산소와 만나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죠? 그대로 하면 CO2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대로 더하게 되면 또 반대로 수소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로 될까요?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솔린, 그러니까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었을 때 생기는 화합물, 생성물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H2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에서 보면은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우리가 생성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따른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연료가 가지고 있는 분자 조성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성능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부족하다, 출력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 이유가 뭘까요? 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탈거리가 적죠. 탈거리가 상대적으로 탄소의 개수도 작고 수소의 개수도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LPG 연료와 비교해서 연료의 그 분자 조성비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죠. 대략 한 2~3배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보다 조금 더 출력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또한 그 위쪽으로 보면 디젤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근데 참고로 반대로 LPG 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정연료다라고도 일부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탄소 개수와 수소 개수가 적으니까 대표적으로 탄소 개수는 뭐예요? 요거에서 요거만큼 C 4개만큼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탄소 개수가 작으니까 CO2를 덜 만들겠네, 적게 만들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청정연료로 우리가 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본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탄소 개수가 적다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고에너지를 낼 수 없지만 반대로 배출물에 좀 유해한 가스들이라고 하는 CO2, 대표적으로 오존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을 덜 배출하는 데에 유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장점들에 대해서 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으로 왔었을 때에는 어떠한 성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실린더 헤드볼트를 조일 때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공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문제겠죠. 토크렌치. 토크렌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크렌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가 이거는 센티미터 킬로그램이나 혹은 미터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헤드볼트를 조일 때 측정간에 쓰이는 공구는 토크렌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플라이의 무게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플라일이 무겁고 혹은 가볍게 설계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능 특성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볍게 설계한다라고 하면 가속이라든가 감속에 유리할 수 있고, 그죠? 조금 무겁게 설계한다라고 하면 연비 중심으로 조금 더 왜냐하면 회전 관성을 좀 더 유지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버스가 이렇게 운행 중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죠? 그래서 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본래의 움직임을 뭐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회전 운동량을 좀 더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이 크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좀 더 연비 중심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일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설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비 중심에 좀 더 가깝게 설계가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일의 무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이제 회전 속도와 실린더의 수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실린더의 마멸이 가장 큰 곳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린더의 마멸은 상사점에서 산사점 근방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연소 압력에 의해서 가스가 팽창을 하게 되죠. 가스가 팽창을 하게 되면 힘차게 피스톤을 밀게 될 겁니다. 그런 피스톤을 실제로는 수직 형태로만 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스톤에서는 이렇게 측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멸이 가장 큰 곳은 실린더 부분에서도 가장 상부 쪽이 가장 크게 마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마멸이 가장 큰 부분은 실린더의 윗부분이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5번 크랭크 샤프트 회전 운동을 냉각수 펌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다라고 하는데 구조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제 구조학에 대한 것들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냉각수 펌프는 냉각수 그 풀리를 통해서 그 엔진이 기관과 고무 벨트 형태로 대부분 체결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연결을 해줘서 전달해준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펜벨트가 정답이 되겠죠. 자, 16번 피스톤의 행정 스트로크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점부터 하사점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렌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서의 길이를 우리가 피스톤 행정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냉각수 온도에 의해 실린더 블록에서 라디에이터로 가는 통로를 개폐시켜주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2번 서머스탯이 되겠죠? 그렇죠? 조금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요 서머스탯 부분에 가로 열고 수온 조절기라고 메모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는 수온 조절기 혹은 서머스탯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두 가지 모두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18번 문제. 자동차 윤활유의 성질과 맞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란점과 발한점이 높아야 된다. 불에 잘 붙으면 안 되겠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카본, 이물질이 많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찌꺼기류 같은 카본, 이물질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안아야 되겠죠. 그죠? 3번, 응고점,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되겠죠. 그죠? 응고점이 낮아서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점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윤활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윤활유의 성질과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19번입니다. 피스톤 재료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알루미늄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일반적인 금속적 재료로서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금속, 합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린더 블록의 주 재료인 주철 같은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운 금속적 재료가 있는 반면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가볍죠. 그죠? 가벼운 알루미늄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피스톤과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연소실 안에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연소압을 일으키게 되고 그 큰 연소압력을 가지고 피스톤이 최대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직선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입니다. 크랭크 축에서의 비틀림 진동 발생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금속적 재료로서 정의하는 용어들이 일부 있긴 한데 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적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정도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금속이 강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속이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튼튼함의 정도가 덜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이 클수록 비틀림 진동이 클까요? 강성이 크면 튼튼하니까 비틀림 진동이 작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강성이 클수록 크다입니다. 강성이 클수록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저와 같이 하게 됐는데요. 좀 짧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질문 게시판에 접속을 한 다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개론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했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소실 내에서의 온도와 압력 상승은 일을 생성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연소실 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가스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연소압을 통해 연소압을 가지고 피스톤을 밀게끔 되었겠죠. 이때에 유익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운동은 실제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직선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직선 운동. 그래서 유익한 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일은 피스톤을 통해서 직선 운동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크랭크 축을 통해서 전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본체의 튜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튜닝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보강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실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방법들이 유의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과 소비자, 사용자, 유저에 따라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튜닝을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어야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아마 주가 돼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나열되는 것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밸브 타이밍을 다르게 하거나 과급기를 쓰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죠? 연료량을 제어하거나 혹은 고압에서 인젝션을 하거나, 고압에서 인젝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고압에서 연료를 분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점화 시위를 제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연소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 예시가 돼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 손실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금속적 재료의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마찰 저항을 좀 줄인다든가 마찰 개수를 좀 줄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표면을 가공하겠다라는 거죠. 표면을 가공함으로써 마찰 개수를 줄이는 방법들, 그것을 통해서 손실이 줄여드니까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무에 대해서, 실무 시간에는 좀 더 실무에 가까운 내용을 좀 전달하도록 준비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